꽃이 피고 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세대를 아우르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태주 시인은 풀꽃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시를 잘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도 시를 편안하게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시인입니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는 책은 제목만 봐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 내용 속에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두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마음먹은 대로 살 수도 없을 때,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위태로울 때, 그럴 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언제나 기쁘고 사랑하고 예쁜 것만 볼 것 같은 나태주 시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6해 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해 사흘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전까지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든 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만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뭐든 잘 하려고 애쓰고 이기기 위해 아등바등대는 삶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자는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일, 하늘을 보고 비가 내리는 일에 분별 없이 기뻐하는 일, 딸아이가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일, 그러한 일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삶은 기쁨과 긍정과 에너지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어둑한 날들이 지속될 때,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꽃이 화창하게 피는 봄날에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그 꽃이 다 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지금 삶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도 60이 넘어서야 이기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인은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사흘만 산다는 목숨이 60년을 더 살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할 정도였으니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뭐든 잘해야 한다고. 오늘 하루도 잘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잘하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작고 하찮은 것을 제대로 사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 분별 없이 기뻐하고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수저를 떴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딸아이가 전화로 근황을 알릴 때,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굵은 빗줄기를 내릴 때, 모든 게 기쁘다. 그 사소함에 집중하며 산다. 이 책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 과거의 잘못과 새 삶을 기록하는 병상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내가 아파서야 배운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과 긍정의 메시지다. 그러나 나 역시 여전히 진다는 것도 사랑도 기쁨도 서툰 사람이니 어쩌면 이 책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권유다. 길고 긴 병원 생활도 이제와 생각하니 눈 깜짝할 새다. 새로 산 목숨도 벌써 60년을 굴리고 있다. 참 빠르다. 이처럼 우리 일생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사이 어슬어슬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굳이 잘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위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기적이란 그 속에 있을 때 모른다. 내 몸을 지나 기적이 같다는 것을 인생을 2번 살며 알게 됐다. 잠시 멈춰 마음을 우두커니 바라보면 그 기적이 보인다. 꽃이 환장하게 피는 봄날에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날에 소나기 내리는 줄도 모르고 가을날에 산이 붉게 물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첫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의 사랑의 두근거림도 있고 그런 삶이 어두울 수 있다. 괜찮다. 기적은 있다.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 아침에 눈을 떠 세수하는 것,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모든 행동이 기적이다. 이 책으로 기적을 찾는 여러분을 응원한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나는 키가 작다. 시골에 살았고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으며 가난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외할머니 집에 던져져서 살았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외로움과 가정적인 결핍,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괜찮았다. 영국말 중에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시골은 신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도시에 살았다면 불꽃은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결핍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만 하면 그건 제 삶이 아닌 게 된다. 이를테면 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시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 16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0가마니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다. 애처로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 빌딩에 걸린 시 구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일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일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도 잦아진다. 좁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마는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치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조그마한 기억으로 남는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 사람의 재산도 외모도 명예도 아닌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자치들 덕분이다. 사람은 결국 작아지고 고요해지고 초라해지고 무가치해진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넘어지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서 다시 길을 가면 될 일이다. 남들이 가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가면 된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야말로 터닝 포인트다. 터닝 포인트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유턴 같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온 길, 다시 새로 가라는 소리도 아니다. 가던 길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게 터닝 포인트다. 9번 실패했다면 9번 노력했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그렇다. 9번 실패해서 9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성공한 것이다. 9번 실패한 사람은 9번 터닝 포인트를 만나 9번 길을 고쳐간 아름다운 사람이다. 금수저고 어떻고 흙수저고 어떻고 그런 생각은 품지 말자.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다. 어차피 밥 먹을 때 쓴다. 그냥 스테인레스 수저 평생 써도 닳지 않는 그런 수저 하나면 인생은 충분하다. 요즘 청춘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실패자, 루저, 낙오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 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삶이 더욱 힘들다. 그러니 남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괜찮다. 너 괜찮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될래? 뭐 하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일이 흔하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곤히 잠자며 오늘 하루 충분했다라고 만족하는 삶이 훨씬 더 낫다.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보자.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남에게 잘하고 이런 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어떤 삶보다 훨씬 성공한 삶이다. 그대 부디 너무 패배감에 빠져있지 말길. 그대의 패배가 끝내 그대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니까. 지금의 빈곤이 끝내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노래가 주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것을 마냥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천천히 가면 나무도 풀도 바람도 사랑도 자기 주변의 이름들도 인생도 더 잘 보인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나태주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면 이렇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공일 뿐이다. 내 성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른을 훌쩍 넘은 나도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후배 시인 가운데 K 시인이 있다. 그는 몇 년 전 모친을 여의고 현재는 홀로 대신 부친을 모시고 사는데 그 부친이 연세가 높아 90살을 넘기신 걸로 알고 있다. 만나는 기회에 부친에 대해 안녕하신가를 물으면 그는 자기 부친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그러한 반응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K 시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는 참으로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사실 뿐이고 하늘이 내리신 것처럼 선하신 어른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연로하신 어른이면서도 한 번도 집안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노라 그런다. 언제나 자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가까이 따른다고 한다. 나아가 그 어른은 동네의 젊은 이웃들과도 특별하고 돈독한 관계로 사신다고 그런다. 마을 젊은이들이 모두 그 어른을 따르고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한 젊은이가 특히 이 어른을 모시고 다니며 때맞춰 이발도 시켜드리고 이것저것 시중도 들어드리는데 K 시인의 부친께서는 이 젊은이를 또 다른 자식처럼 여기고 해마다 채소 농사를 따로 지어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런다. 하기는 세상일이란 일방통행이 없게 되어 있다. 손뼉도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만 잘한다거나 노력해서 좋아지는 일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나도 이분의 인품에 대해 멀찍이 뵌 일이 있다. K 시인이 대전에서 주는 어떤 큰 상을 받은 날이었다. 축하해주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K 시인의 부모님도 참석한 자리였는데 수상식이 끝나고 점심 먹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나도 축하객 입장으로 그 자리에 끼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었다. K 시인의 막내 아들이 음식을 남기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때 K 시인의 부친, 그러니까 K 시인 아들의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다. 왜 밥맛이 없으셔? 그러지 말고 더 드셔.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 아이에게 하는 어법이 아니다. 친구들 사이에 하는 말이고 그것도 점잖게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말씨다. 나는 의아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K 시인의 아들아이가 할아버지의 말을 받았다. 밥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그 말씨 또한 공손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처음 K 시인 부친이 농담으로 그러시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분위기로 보아 그건 농담조가 아니고 평소에 늘 그렇게 대화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K 시인이 전하는 말로는 자신의 부친이 평생을 살면서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거나 부끄러운 일이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참 많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에 관한 일이 아니고 짐승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 짐승 가운데에서도 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K 시인이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K 시인 집에는 커다란 어미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K 시인 형제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 소를 팔아야만 했다 그런다. 소장수가 와서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갈 때 정성껏 기르던 소라서 마음이 아렸지만 그래도 자식들 학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거니 체념할 수밖에 없으셨다 한다. 그런데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다는 것이다. 소장수에게 끌려간 것이 분명한 팔려간 소가 사리문을 주둥이로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와 외양간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었다. 물론 조금 뒤에 소장수가 들이닥쳤을 것은 뻔한 일. 소장수의 손에 의해 소는 다시금 외양간으로 끌려 나왔고 마당을 지나 사리문을 빠져나갔다 한다.
그때 끌려가는 소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다. 커다란 두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고 뒤를 바라보는데 그 눈을 그만 K 시인의 부친이 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눈과 사람의 눈이 마주쳤던 것이다. 그때 내가 참 잘못했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소를 소장수에게 넘겨주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었어. 그때 소를 다시 찾았어야 하는 건데. 한숨을 쉬면서 K 시인의 부친은 그 일을 못 잊어 하며 오랜 세월 되풀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나이 먹는 건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젊은 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까? 저 아이들하고 공존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평생을 두고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어른이나 선배가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일이다. 보람된 인생이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다는 건 더욱 행복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다. 그렇게 청춘을 바라보는 어른이 있을 때 청춘은 비로소 어른을 바라볼 수 있다. 사랑하려면 가끔 뒤를 돌아봐야 한다.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들라면 두 사람을 말한다. 한 사람은 외할머니고 또 한 사람은 아내다. 외할머니는 내 인생의 초반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내 영혼과 육신을 돌보아 주신 분이다. 마음의 고향 같은 분으로 외할머니는 내게 모성이기도 하고 부성이기도 했다. 실상 38살 청상 과부의 서럽고도 외로운 외아들처럼 자라난 것이 내 유년이요 또 그 이후 내 삶의 그늘이었다. 20대 후반 당시에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나를 인계받은 사람이 아내이다. 그녀는 시가 무엇인지 시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나한테 시집을 온 사람이다. 다만 초등학교 선생을 한다니 밥이야 굶겠느냐는 믿음으로 마음 놓고 시집을 왔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집안은 씻은 무처럼 썰렁하니 가난하고 남편이란 사람은 선생일보다는 시 쓰는 일에 미친 인간이고 보니 황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병고가 겹치고 아이 낳아 기르는 일까지 남들처럼 순탄치 못해 여러 번 옹이가 맺히니 고생이 내내 심했으리라. 이곳저곳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 다니며 궁핍한 삶을 여러 세월 견뎌야만 했다. 살아오면서 아내는 나에게 마음의 언덕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했다. 내 삶의 최선의 이해자요, 조력자로서의 아내, 때로는 보호자로서의 아내. 그녀는 언제든 당신 먼저, 남편 먼저라는 생활신조로 일관되게 나를 지켰다. 내가 낮이면 그녀는 밤이었고, 내가 기쁨이었다면
그녀는 슬픔이기를 자청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하고 인내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다. 집안의 생활뿐 아니라 밖의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있어서까지 일체 간섭이나 타박이 없었다. 심지어 글 쓰는 안악들이랑 어울려 다녀도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만 집에 잘 돌아오면 된다고 말해온 사람이 아내다. 20년도 훨씬 전의 일일 것이다. 처음으로 신장 결석 수술을 받았을 때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S 시인에게 연락하여 한나절 동안 내 병간호를 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되면 그런 일조차 자기에게는 후회되는 일이 되겠지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6달 동안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상을 지키다시피 했다. 막판에는 몇 차례 주말을 아이들과 교대하기도 했지만 그건 워낙 자기 몸의 형편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이지 결코 자기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가 아니면 결탄코 공주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것이 아내의 굳고도 굳은 결이었으니 두말할 일이 아니겠다.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으로 할 일이 못 된다. 환자의 침대 옆에 달린 쪽침상, 그 보호자용 침상에서 6달을 버티다니 조인적인 집념과 노력이 아니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토록 아내가 심지가 굳은 것은 성격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아내는 사교성이라든지 현실 적응력이 더딘 대신 한번 마음을 주고 결심한 것은 결코 바꾸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다. 제사형이기보다는 지사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는 나도 정신이 혼미했고 아내 또한 몇 차례 까무러치고 그래서 피차 잘 모르고 지난 일이지만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래, 많이 괴로웠는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아내 혼자서 세상에 남을 텐데 아직도 과부로 살기에는 젊은 나이로 그 긴 인생의 후반부 남은 날들을 어찌 견딜까 싶었다. 어쩌면 그건 하나의 핑계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상을 하직한다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걸리는 사람이 아내였다.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나를 새삼스럽게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왔다. 함께 살면서 잘못했던 일, 옹졸하게 굴었던 일, 고집 부렸던 일, 고생시켰던 일들만 새록새록 떠올라 괴로웠다. 우리 내외는 여행도 함께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교직에서 정년을 맞으면 여행도 맘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조차도 물거품이 되어 꿈이었거니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지내는 날도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병원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으나 그런 생각도 무거운 마음을 쉽사리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이 여행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거냐고 서로 되풀이 물었으니까 말이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아내도 몸 상태가 기울었다. 본래 건강이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점점 몸이 황폐해지고 있었다. 잠을 잘 밤이 오면 많이 괴로워했다. 잠을 잘 때도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쥐고 있다가 겨우 잠을 이루곤 했다. 손을 놓으면 영영 놓쳐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식에서 그랬다. 발과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 서로 교대하여 주물러 주기도 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발바닥을 서로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그런 밤이면 우리는 나란히 두 마리 털복숭이 짐승의 마음이 되곤 했다. 아, 이 사람을 두고 어찌 나 혼자서만 눈을 감는단 말인가. 그때서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되다니. 그러나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은 이보다 더 늦게 한 것보다 나은 일이오. 아예 그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뜨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역시 나름대로 소중한 깨달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그런데 사랑하려면 가끔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